입찰지대설입니다. 학자 누구라고요? 알론소라고 해도 좋고 알론소라고 해도 좋고 알론소. 자, 근데 이 알론소란 사람이 튀넨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튀넨의 이론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 봐봐요. 자, 지대인데 거리예요. 근데 지대 곡선이 하나 있으면 한 번 꺾어지는 건데 두 개 있으면 하나 있으면 꺾어지지 않고 두 개가 있으면 한 번 꺾어지고 세 개가 있으면 두 번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를 우리가 볼 때 지대 곡선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토지 이용인데요. 주로 상업용이에요. 근데 이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 금액을 이렇게 내겠다는 사람이 셋이 있을 때 당연히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얘한테 가겠고요. 얘. 그리고 주로 상업용 토지 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주거용이 위치할 건데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얘가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네 둘 중에서 얘한테 갈 건데요. 주로 공업용이 위치한다는 것이 알론소의 생각이에요. 그럼 도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서로 배열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 자, 이건 어디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일반적인 그 TV나 그런 데서 소더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귀한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금액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1,000원 그랬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면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마지막에 1,500원. 더 이상 없으면 1,500원에 낙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경매, 공경매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고 금액을 써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한테 낙찰되는 거죠. 그게 입찰 방식입니다. 바로 입찰지대가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토지는 누구한테 가느냐?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토지 이용을 3개가 아니라 제가 10,000개로 구분하겠습니다. 몇 개라고요? 10,000개로 구분하겠습니다. 몇 번 꺾어지게? 9,999번 꺾어지겠죠? 그러면 아마도 그 9,999번이 있는 자리를 찍어서 쭉 연결하면 거의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만 개가 설마 척척척척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만 개로 생각하시고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100만 개로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렇게 되지. 자, 그럴 때 각각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그러한 점들을 연결한 선을 입찰지대 곡선인데요. 의미가 이래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한 이런 선을 수학에서는 포락선이라 그래요. 포락선 별거 아니에요. 잠깐 봐보세요. 제가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U자형의 여러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그리고 각 위치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봐. 각 위치에서. 그리고 각 위치에서 점을 찍은 점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는 듯이 연결해봐. 이것도 포락선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런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동그라미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쭉 체킹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해봐요. 자, 이것도 포락선이고. 그러니까 포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위치에서 나오는 그 점들을 이어 연결한 선이 포락선인데 이 포락선의 이름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리는 방식은 포락선이고 근데 시험의 기출지문이고 또 다른 기출지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지닙니다.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그럼 입찰지대가 뭔가를 볼까요? 입찰지대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번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왜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난 이만큼 낼 거야 써낸 금액들이라 합시다. 이렇게 다 써낸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금액 써낸 사람한테 가냐면 이 금액 써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금액 써낸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땅을 통해서 번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입찰지대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인데 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은 결국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요 근처에 어떤 식당에 갔다 합시다. 근데 웨이팅이 있는 거야. 2시간 넘어서 갔는데 그래서 30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었다. 뭐 사람들이 엄청 미어 터져.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하기를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곧 있으면 빌딩 사겠어요. 사장님이 뭐라 그래?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뭐야? 입찰지대. 서로
그 위치를 차지하려 하다 보니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거를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자, 땅을 빌렸습니다. 기업주가 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똔똔의 당도는 정상이윤과 들어가는 생산비를 빼요. 그러면 나머지가 뭔데? 이게 초과이윤이야. 근데 이 초과이윤 전체를 다 뭐로 냈어? 지대로 지불했네. 그게 바로 뭐예요? 입찰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고 난 나머지가 이윤이어야 되는데 그 초과이윤 전체가 다 뭐로 나갔어요? 지대로 나갔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 그게 입찰지대. 왜 이렇게 됐어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입지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어야, 최대의 순영가를 올려야, 이 말은 많은 돈을 벌어야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강남역 사거리 서로 위치 좋으니까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 많은 돈을 벌어야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찰지대설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은요, 항상 이런 단어만 나와. 최대, 최고, 최대를 풀어 말하면 가장 많은, 최고를 풀어 말하면 가장 높은, 이런 글자들만 나와야지 최소가 나오거나 최저가 나오거나 적은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최대 지불 용의액,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 거예요. 최소가 아니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꼭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땅 주인, 건물 주인은 좋겠지만 그 땅을 빌려서 일하는 기업가 또는 그 건물을 빌려서 하는 식당 주인은 맨날 무슨 소리 해요? 왜? 앓는 소리 해. 그러니까 아론소야. 앓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앓는 소리 뭐예요? 이렇게 입찰에서 높은 지대 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갖고 맨날 앓는 소리 해. 그래서 알론소야. 그래서 입찰에서 높은 지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 앓은 소리 한대. 그래서 알론소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이 지대론들을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강의 시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얘기를 연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툭툭툭 말할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액지대에서는 비옥한 토지에서 수확해서 한 개 없이 처먹고, 차액은 니카도로 하라는 얘기고, 절대지대에서는 절만한 사유화가 한계래. 준지대에서는 마준이 만든 기계나 기구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만 발생한대요. 위치지대설에서는 위치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으니까 수송비 안 내고 튀는 놈 생긴데, 입찰지대설에서는 입찰에서 높은 지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늘상 앓는 소리 안 돼. 저렇게 파란색 체킹한 것들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렇게 반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외우시겠다, 저기에 맞춰서 기억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찍어 놓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저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신통방통하게 키워드들 좀 알면 답을 잘 고르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틀린 걸 고르래. 그러면 니카도 비옥도 나왔고, 비옥한 토지량이 한정돼 있다는 말 나왔고, 수학차감의 법칙, 지대 발생 원인 괜찮죠? 위치지대설 2번, 위치지대설, 지대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겠죠?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반비례. 세 번째, 절대지대설 절마, 마르크스,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 맞죠? 입찰지대설, 아론소, 앓은소리,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되는 거죠? 그런데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잉여요, 생산비예요? 잉여,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다, 그렇게 해야죠.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어, 둘이. 그래서 5번이요. 됐죠? 그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우리 생산 요소의 대체성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생산 요소 말해봐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우리 노동 잠시 따지지 말아봐요. 잠시 따지지 말아보는 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다 막대기 하나 해놓고 쟤는 일정하다 치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서로 대체관계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대체관계라고 가정해봐요. 그래놓고 분수로 만들어 볼게요. 토지를 밑으로 자본을 위로 이렇게. 그리고 분수 읽는 법을 생각해봐요. 언제나 분수 읽는 법,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자, 읽어봐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 결합자 넣어도 돼요. 결합자 넣으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결합자 빼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대한자가 분수예요. 대한자 앞에 있는 게 분모, 대한자 뒤에 있는 게 분자. 대한이란 말 대신에 대비를 써도 해요. 대한이나 대비. 그리고 이것의 의미와 연장해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 대체성.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분수고 얘는 변화분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마요. 그냥 연장선으로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땅값이 비싸질까 싸질까요? 비싸지겠지. 그럼 토지를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비싼 건 적게 써야지. 토지를 적게 쓰고 싼 자본을 많이 쓰겠지. 그럼 뭐로 대체?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 토지는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고. 그럼 분수는 커질까 작아질까요? 커지죠. 그러니까 토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들어가면 증가한다. 들어가면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이 증가한다. 들어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증가한다. 감 잡으셨어요? 이 개념을 모르면 이 문장들이 기출문지문인데 눈에 안 들어와. 봐요. 토지분의 자본인데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를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니까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들어옵니까? 자, 들어오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토지를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도심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도심 쪽에 가면 건물이 높아지는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요. 이렇게. 그래 도심 지역에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초 개념을 깔고 이 문장으로 가고 다 기출 지문이라고. 근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게 안 되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강의 듣고 그다음 뭐 하고? 기본서 읽고. 그럼 이제 퍼져 있으니까 다시 어토로 뭐로 교통정리하고 학교서 같은 걸로 교통정리하고 그다음 뭐 하고? 복습 문제 풀어서 뭔 얘기인지 확인하고. 이 과정을 좀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막연한 돌아오는 시험에 될지 안 될지 이런 막연한 이 불안감에 우리는 매번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헤쳐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승리해요. 나중에 합격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기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면 우리는 여러분은 저한테 말하냐면 덕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신 걸 알기 때문에. 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도시토지 지가 이론에서 그냥 위치 중요한 거 강조했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허들한 사람이 있는데 접근성 그때 얘기했다. 넘어가시고. 이건 좀 중요해.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뭐라고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에요. 그런데 마찰 비용으로서 헤이그는 수송비를 강조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교통비가 수송비인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마찰 비용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송비가 교통비고 이 수송비하고 지대를 합친 걸 마찰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들겠지. 그럼 많이 들면 마찰 비용이 정해지면 당연히 지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대로 지불할 몫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튠넨의 연속성이네. 그 튠넨에서 수송비 이야기한 이래로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할 건 필요 없고 그냥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 수송비하고 지대를 합친 게 마찰 비용이다.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도 돼.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냐?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헤이 그 마찰은 수지 때문이야. 이렇게 헤이 그 마찰은 수지 때문이야. 헤이 그 마찰 비용 이론 수지. 헤이 그 마찰은 수지 때문이야. 이렇게.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 수지. 수는 뭐라고? 수송비. 지는 뭐라고? 지대. 두 개 합한 게 뭐라고? 마찰 비용. 헤이 그 마찰은 수지 때문이야.
그러면 도시 공간구조 이론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도시 공간구조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도시 공간구조 이론을 도시 내부구조 이론이라고도 해요. 다시 한번요.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고요? 도시 내부구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세 개야. 동심원 이론 버제스요. 선형 이론 호이트요. 해리스와 울만 학자 2명이에요. 다핵심 이론이에요. 이 둘은 단핵 이론이에요. 단핵 이론. 핵이 몇 개? 하나. 도심만 있어요. 여기는 도심, 부도심 다 있는 다핵 이론이에요. 그게 발전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수정하고 변형한 게 요거예요. 수정, 변형, 보완. 얘를 수정, 변형, 보완한 게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질문이요. 가장 오래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뭐예요? 동심원 이론이에요. 가장 오래됐어요. 이제 버제스부터 시작할게요.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어느 도시를 연구했을 것 같아요? 시카고시. 미국의 시카고시 한 개 도시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시카고에 사는 버제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버제스는 순수의 동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 동심 가진 버제스는 어디에 살아요? 시카고. 시카고시를 연구했어. 그런데 이 버제스가 동심원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그림은 어디서 누가 떠올라요? 이거 누가 떠올라요? 튀넨. 튀넨으로 따온 거야. 그럼 누가 선배일까? 튀넨이 선배예요. 버제스하고. 버제스하고 튀넨하고 만난 적 없어요. 전화 통화한 적 없어요. 서신을 주고받은 적 없어요. 왜? 튀넨이 103년 선배거든. 튀넨의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할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튀넨이 버제스 이론을 따서 농업 입지에다 적용했다. 맞아 틀려? 103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따서 도시 내부 구조에 적용한 거예요. 감 잡으셨죠? 어느 도시? 시카고시. 버제스는 뭘 가지고 있다고? 동심 가진 버제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천근 중통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중심업무지구고 여기는 변화 과도지역인 천이지대인데 이게 전이지대라고도 부르고 점이지대라고도 불러요.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를 둘로 나눠 이렇게 쫙 나눠. 그리고 안쪽은 경공업지구예요. 바깥쪽은 슬럼이야. 슬럼. 슬럼. 3번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여기 살아. 소득이 낮은 계층. 그런데 버제스 말에 의하면 고소득층이 여기 사다. 아, 그러면 도심 쪽에 가까운 쪽은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버제스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디 사는데? 시카고에 사는데 저소득층이야. 얘가 동심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이 도심에 가깝다. 핵심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의 직장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라고 봐요. 경공업지구에 있거나 아니면 도시의 근로자들이에요. 빌딩 청소 근로자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가까운 곳에 접근성도 양호하고 고용 기회도 많은 곳에 저소득층이 위치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수송비가 모두 같다고 전제했어요. 그리고 도시 어느 거 연구했다고? 시카고시 한 개 연구했어요. 그럼 이제 비판하는 사람 관점에서 봐봐요. 야, 딴 도시는 안 그러면 어떡할래? 시카고시만 그러면 어떡할래?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해요. 그다음 이게 도로면 도로가 있다면 수송비가 이렇게 될 리가 없지 하고 비판해요. 그럼 다음 나온 후배는 그런 걸 고려할까 안 할까? 해요. 그게 누구다? 그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감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또 갈 거예요. 이제 방금 제가 중천근 중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돼요. 중, 전, 저고통으로 해도 돼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중전 저고통으로 해도 된다. 중천근 중통으로 해도 되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중전 저고통으로 해도 된다. 분명한 것은 순서하셔야 된다. 중전마마가 가운데 계셔. 중궁에. 그래서 항상 저렇게
예, 영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고통스럽게 지내시는 중저마마 있죠? 중전 저고통, 하도 좋고 중천근 중통 해도 괜찮고 안에서 바깥으로 순서를 외셔야 돼. 그다음 내용으로 가면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인간 생태학 이론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저 이야기를 앞에 어디서 했냐면 여과 과정에서. 그때 등장한 단어가 뭐였죠? 침입, 천의, 그리고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침입, 천의, 천의가 계승이고 경쟁,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여러 군데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과 과정, 동심원 이론. 여과 과정에서 중요하고 동심원 이론에서 중요해요. 딴 데는 안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키워드 기억하시고. 생태학, 이게 생태학 이론이에요. 인간 생태학 이론을 도시에다 적용했기 때문에 도시 생태학적 접근. 도시 생태학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생태. 근데 동태도 나온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예, 거미집 이론에서. 걔가 거미가 어디 산다고? 예, 공장, 상가 공장에 사는 거미가 뭘 좋아한다고? 동태 좋아해. 근데 얘는 생태. 아, 생태.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교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한대. 그리고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접근성도 떨어질 거고 지대도 낮아질 거고 인구 밀도도 낮아진다고 주장을 해요. 누가 주장했냐고? 버제스가. 그리고 범죄 문제도 줄어들고 인구의 이동도 줄어들고 빈곤 문제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네. 동심원 이론은 동태라고 생태라고요? 생태. 거미집 이론은 동태. 생태도 나오고 동태도 나오니까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버제스는 어디 산다고? 근데 뭘 가지고 있다고? 동심 가진 버제스는 이렇게 시카고에 살아. 그럼 시카고에 사는 동심 가진 버제스는 저소득층이지만 건방지게 생태 좋아해. 동태 말고 생태 좋아해. 그래서 항상 시카고에 사는 동심 가진 버제스는 저소득층이래요. 근데 생태 좋아해. 저게 동심원 이론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도시는 시카고, 동심원 이론, 버제스, 저소득층 핵심 키워드, 그리고 생태학 이론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또 모아야 되겠죠? 뒤쪽에서 좀 더 모아드리기로 하죠. 그 다음 선형 이론은 가요. 버제스보다도 선배라고 후배라고. 그러면 버제스의 단점을 보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국의 한 개 도시, 버제스는 어디라고 그랬죠? 시카고. 그걸 의식했죠. 미국의 142개 도시를 연구합니다. 그럼 142개를 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개 도시 연구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제스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모두 똑같다고 전제했죠. 그거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어서 호이트는 어떤 걸 강조했냐면 교통망을 강조했어요. 이 교통망을 강조하면서 그 교통망이 원을, 동그라미를, 동심원을 변형했다고. 원을 변형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부채꼴 모양이야. 근데 부채꼴 모양인데 이게 부채예요. 선자가 부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이 부채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할 때 여러분 역전이 맞는 말이에요? 역전압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 모양 하든지 부채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부채꼴 모양이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법이, 우리말의 어법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로지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에 맞출 거예요. 왜? 한 번만 저렇게 나오면 좋은데 다른 시험에도조차도 저렇게 꼭 나왔거든. 부채꼴 모양이라고. 원래 하나가 틀리면 다음부터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부채 모양 나와도 괜찮고 부채꼴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부채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꼭 단지 거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보면 부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쐐기형 지대 모형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그림 볼까요? 이렇게요. 여기 부채예요, 아니에요? 펼쳐있는 부채 맞죠?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부채야? 꼭 쐐기 박아놓은 것 같은데?
쐐기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일제하에 우리나라의 전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우리 소위 명산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쇠말뚝 같은 걸 박아놔서 쐐기를 박았대요. 우리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진짜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지금도 박혀있는 그런 데가 참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가구를 짤 때 가구 있죠. 가구를 짤 때 악효풀로 붙이거나 단단하게 고정할 때 쇠못을 쓰지 아니하고 저렇게 쐐기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서 쐐기형 지대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중심 업무 지구고 제가 천이지대가 변형되어 있는 도매미 경공업지구 천이지대 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소득이 낮은 계층 저급주택, 여기가 고급주택인데 걸러주는 중급주택, 그리고 고급주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선형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부채꼴 모양 하나하고 여기에 부자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고속화 도로나 간선도로 있죠.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쭉 도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심까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고 저소득층이 위치한다고? 얘는 고소득층이야. 고소득층. 버제스는 저소득층. 얘는 고소득층. 이해 가셨어요? 핵심 키워드는 교통망. 교통망을 따라서 고소득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소득층이라고요. 이렇게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입지한다고. 그래서 고소득층이 봐요. 주택 지불 능력 있는 고소득층이 도심 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고. 그럼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고소득층이라고. 그럼 잡아볼까요? 핵심 키워드?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교통망은 부채꼴이라고요.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교통망은 부채꼴이라고요. 교통망, 부채꼴,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선형이론 고소득층이라고.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이라고요. 근데 동심원 이론이 있고 선형 이론이 있고 둘 다 단핵 이론이네요. 이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형한 게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이 등장하네요. 그럼 우리 만화나 학자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학자가 2명 나오면 다핵심 이론이라고 생각하라고요? 학자 둘이면 다핵이야. 학자 둘이면 다핵. 그러면 다핵이니까 이거는 소도시일까 대도시일까?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복수의 핵심이란 말은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 이산되는 핵, 핵이 여러 개니까 분산된 핵, 이런 말이 나오면 다핵 이론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중심지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 이런 표현들은 뭐라? 전부 다 다핵 이론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대도시에서 복수는 학자가 둘이면 다핵이라고 알고 계세요. 앞으로 복수, 다핵, 대도시. 대도시에서 복수는 학자가 둘이면 무조건 다핵이야. 학자 둘이면 다핵. 대도시, 복수. 학자가 둘이면 다핵입니다. 그러면 대도시 구조, 우리 동심원 구조 봤고 선형 구조 봤듯이 다핵심 구조의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1번이 중심 업무 지구고요. 2번이 천이지대가 변형된 도매미 경공업 지구고요. 3번이 소득이 낮은 계층. 4번은 걸러주는 중급주택. 5번이 고소득층. 1번이 중심 업무 지구로 도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심. 그 다음에 6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7번이 바로 부도심이에요. 외부 업무지구로서 부도심.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서울의 명동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이라면 여기가 강남 신세계나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 곳. 그렇게 그냥 대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행정업무 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여기서도 행정업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도심.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나머지 중요하지 않고. 다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을 설명할 때 봐봐요. 동종이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 활동이 유사활동이야. 그럼 같은 것끼리는 모이는 게 유리해요. 경동시장에 한약방이 모여있으면 유리하다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말해요. 집적이. 뭐라고요? 집적이 모여있으면 유리한 거. 그럼 모여있으면 유리하니까 집적이 발생하니까 모여있어.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거예요. 모여서 입지하는 걸 뭐라고 말하면 집중, 지향성이라 그런다고. 그럼 키워드 잘 잡으셔야 돼요. 볼까요, 여러분? 이종은 당연히 이종의 활동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질 활동이야.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모임은 불리해. 그럼 집적 불이익이지. 이해가 상반되는 게 집적 불이익.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입지적 여기다가 빗자 꼭 붙여야 돼요, 여러분. 양립은 함께하는 것, 비양립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키워드 잡을게요. 보세요. 동종인, 유사고, 유사는 모이니까 집적이고, 집적은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집중이에요. 저 단어가 흐트러지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이종은 이질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반되니까 떨어져서 입지하고요. 따라서 입지적 비양립이지. 근데 이 글자를 서로 섞어서 살짝 놓으면 문장이 틀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빼버리잖아요. 다 똑같이 주고 요거 하나 빼버리면 말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도 알고 얘는 모여서 있는 거다. 같은 종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의 핵으로 성장해. 얘는 이해가 상반되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대. 또는 어떤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시설을 요구해서 여기 있고, 얘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 있고 여기 입지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핵이라 이 말이죠.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다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다차원 이론과 유상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다차원 이론입니다. 시몬스가 침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세 이론을 종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종합이에요. 세 이론 종합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시몬스. 그 다음에 유상도시 이론 뭘까요? 여러분 벨이란 사람이 보다 보니 현대는 이렇게 자동차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도로거든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형성됐대.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됐대. 또 여기도 도심이 형성되고 이렇게. 그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치 꼭 리본 모양 닮았대. 리본 모양. 그 이게 리본이야. 리본 모양 그런 뜻이에요. 이게 뉴자야. 두음 법칙 때문에 유상. 리본 모양이라고. 띠 모양. 그래서 갖다 붙인 말이 유상도시 이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가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면 제가 아까 도시 공간 구조 이론도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 뭐 가진 버제스? 근데 어디 산다고? 시카고에 사는 동심 가진 버제스는 저소득층인데 뭐 좋아한다고? 생태 좋아한다고. 생태학 이론. 근데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교통망은 부채꼴이야. 다핵심 이론에서는 대도시에서 복수는 학자가 둘이면 다핵 이론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마찰 비용 이론은 어떻게 위라고 그랬냐면 헤이, 그 마찰은 누구 때문이라고? 수지 때문이야. 수가 뭐죠? 수성비. 지대가 뭐죠? 지대 합친 게 뭐죠? 마찰 비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거를 우리가 착착착 체킹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런 것만 딱딱딱 정리해도 답을 구하는데 진짜 제법 괜찮아요. 딱 화면 2개밖에 없는데 뒷담 많이 공부한 거, 아까 지대 결정 이론 하나, 도시 공간 구조 이론 하나 하면 딱 2개인데 그것만 암기해도 제법 답을 잘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어거지다 보니까 잘 안 이어지잖아.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솔솔솔 답이 잘 체킹됩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의 일대 중천근 점유지대에 위치하는 거 맞죠? 1번 맞고.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망, 교통축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는 거 맞죠? 맞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니까 부채꼴로. 그 다음 세 번째, 하이리스와 울만 학자 둘이네. 다핵심 이론이고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이게 뭔 말이요? 자, 순서 말해봐. 버제스 동심원 이론, 그 다음 나오는 게 호이트 선형 이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그러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 선형 이론이 아니라 이게 동심원 이론이라야지. 지우고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 선형 이론인 거지.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헤이, 그 마찰 비용 이론엔 마찰 비용은 수지, 수송비가 교통비죠. 따라서 이렇게 수지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아론소, 입차지대 이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 내고 남는 게 없다 그랬죠.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인 거죠. 이래서 알고 있는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적응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제법 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책 읽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적응력이 아직은 약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반복하고 연습하시면 적응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또 볼까요? 도시 공간구조에는 골로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자 둘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핵심 이론이라고 그랬죠. 유사한 활동들은 모이는 거예요. 유사하니까 집적.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르냐? 그럼 집적 불이익이야. 그러면 이건 분리되어서 입지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은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유리한 어떤 특정 장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랬죠. 다핵 이론이죠. 다핵심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금방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학습 단계는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 그래야 기본서가 읽어져. 그러면 기본서 읽는 걸로 끝나버리면 너무 펼쳐져 있으니까 좀 줄여야 돼. 그리고 문제 꼭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복습 문제 풀면서 점검하시고 이 단계를 꼭 계속 반복하세요. 물론 지겨워. 근데 여러분이 그 참고 이기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시험에 대한 결과를 모르는 막연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